투명한 방 2편. 오늘 입맛은 어떠신지? 왕추일엔이 온 걸 보니 벌써 정오인 듯했다. 감사해요. 문 앞에 두고 가세요. 이런 나의 대답은 처음이었다. 정말? 부족한 것 있으면 절 불러요. 언제든지. 그의 표정이 짐작되었다. 네. 고맙고도 미안했다. 이만 내려갑니다. 하하. 내가 거주하는 건물 맨 아래층의 차이나 레스토랑, 청리의 음식 냄새가 풍기는 3층 창가에 앉아 그동안 거절해오던 왕추일엔의 요리를 이제는 마다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곳에 정착한 이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나를 챙겨준 그의 배려를, 호들갑스런 그의 웃음소리가 꼬리를 남기고 멀어지자 문틈으로 스며든 양꼬치 향이 식욕을 자극했다. 소곤대는 입소문 때문에 두어 달 넘도록 호의를 거절해왔던 나는 그동안 동남아계인지 일본이나 한국 아니면 혼혈인지를 궁금해하는 주변의 과도한 관심이 부담스러운 데다 투명한 방에 사는 것처럼 타인의 시선이 스멀거려 더 이상은 입 닫고 지내는데 한계를 느끼던 터였다. 이곳에서 편히 지내려면 그저 그런 여자로 보여야 했다. 뻔한 것에 눈길 주는 법은 없으니까. 미스터 왕, 오늘 밤에 한잔 하실래요? 그가 어떻게 나올지 잠옷 궁금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넘을 듯했다. 빨간 머리엔 타이베이 출신의 왕추일엔은 날 그렇게 불렀다. 이곳에서는 드물게 영어로 대화가 가능한 그는 자신의 건물에서 차이나식 레스토랑 청리를 운영하며 중국 본토의 갖가지 향신료와 장류를 이 지역에 공급하는 40대 중반의 땅딸보였다. 내 취향의 남자는 아니지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결국 거처를 잡은 지 2달을 넘겨서야 그의 소원대로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된 것이다. 청리에서 편하게 취할 수 있다는 것은 내게 커다란 위안이었고 그에겐 탐욕을 채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8년 전에 아내와 사별한 그는 영국으로 유학을 떠난 아들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업이 성공할수록 더해가는 고독을 당혹스러워하는 눈치였다. 재산만 탐낼 뿐인 주변의 여자들은 자신의 정서에 진심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듯 말했으나 어떤 자격지심 때문에 자신을 변명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렇다면 쌓이는 돈만큼 높아진 고독의 벽에 스스로 애워싸인 그가 굳이 내게 공을 들인 이유는 무엇일까? 동양적인 외모의 미국인이자 미국적인 사고를 하는 동양 여자라는 별스런 매력의 입맛을 다신 것은 혹 아니었을까? 별미를 기대한 미식가의 탐욕이든 사별의 아픔을 교감하려는 신사라 해도 상관은 없었다. 푸접스러운 내가 비싸게 구는 것에 어쩌면 몸달았을지도 모른다. 싸고 좋은 건 없다는 걸 알만한 장사치가 그걸 모를 리 없었다. 내 의도는 절대 아니지만 숯불에 구운 양너우찬에 위스키만 마셨고 중국 술은 입에 대지도 않았다. 일본의 사케와 한국의 소주도 마찬가지였다. 비록 차이나타운에 살고는 있지만 아시아계 향이 죽도록 싫었고 삶은 혹독하게 그것을 내게 가르쳤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골아떨어진 왕추일엔의 품을 슬그머니 빠져나와 집으로 간 나는 살갗을 벗겨낼 듯이 온몸을 박박 문질렀다. 샤워기 물줄기 속에서 거울 속 얼굴을 쳐다보다가 이 모습에 깜짝깜짝 놀라던 사람들 표정이 문득 떠올라 웃음이 터져버렸다. 정수리에서 흐르는 피마냥 내가 보기에도 끔찍했던 것이다. 계속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배를 움켜쥐고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킥킥거리던 나는 이렇게 웃는 것이 참으로 새삼스럽다는 생각을 했다. 고단한 삶이나마 이어가기 위해 엄마는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어린 남매 또한 할 수 있는 한 모든 집안일을 거들었다.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에 고사리 같은 손등이 트자 엄마는 귤껍질로 아이들의 손등을 문지르며 동면처럼 긴 한숨을 내쉬었다. 집구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나 있는 건지 무정한 사람 같으니라고. 그놈의 성질머리로 평생 형무소나 들락거리면서
새끼 콩밥이나 축낼 인간을 믿고 따라온 내가 미친년이지. 저것들이 불쌍해, 내 새끼들이. 나이 40이 채 안 됐을 엄마의 푸념에 불어 자는 척을 하다가 어느덧 스르르 잠들어버린 남매는 밤새도록 귤을 실컷 먹는 꿈을 꿨다. 눈물은커녕 실소를 금치 못했다. 어디에서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든 나는 그들 세계의 바깥에 있었다. 단지 외모 때문이라기에는 너무도 큰 편견의 벽을 수없이 겪었던 나는 그러려니 하면서도 늘 겉돌 수밖에 없었다. 어린 시절 푸른 눈동자에 금발의 친구들은 검은 눈동자와 검은 머리카락에 나를 별종 취급했고 좋게는 희한한 인형 보듯 했다. 이야기를 나눌 때도 그들은 내 입모양만 빤히 쳐다보며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번번이 농을 걸어왔다. 동양 귀신 탈은 언제 벗을 거야? 모두들 깔깔대며 배꼽을 터뜨렸고 나 또한 같이 웃어댔다. 정작 나조차도 거울을 봐야만 내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어린 마음에 탈을 벗을 것처럼 머리채를 감아주고 추어올릴 때마다 눈초리가 가늘게 치켜진 동양 여자아이 귀신이 섬뜩하게 노려보는 모습에 놀라 "저리 꺼져" 라고 외치며 거울 앞에서 도망치곤 했었다. 정작 이 나라에서 꺼져야 할 사람은 나였는데 먼저 간 타이거 갱이 불쌍했고 타이로 동행한 내 새끼가 사무치게 그리웠다. 추이 할머니가 전해준 우편물을 뜯었다. 드미트리의 어머니인 미르포바의 편지와 사진 한 장, 그리고 드미트리의 사망에 대한 뉴욕시 배상액의 일부라는 $5,000짜리 수표가 쥐어졌다. 순간 뇌리를 스치듯 숱한 기억이 환등처럼 투영되기 시작했고 뼛속을 후비어 파는 통증이 느껴졌다. 남아있는 사람의 형벌처럼 어쩌면 살아가는 내내 이 아픔을 견뎌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몸이 바리르 떨렸다. 그녀에겐 딸이 하나 더 있었고 연락은 아들이 해왔다며 이제는 나뿐이라고 했다. 한국 남자에게 등 떠밀리듯 결혼을 하고 떠났다는 드미트리의 여동생 소피. 순간 나는 멍해졌다. 그들은 왜 잘 알지도 못하는 외국 남자에게 그녀를 떠나보낸 걸까? 왜 내겐 그 사실을 숨겨왔을까? 한국으로 간 소피 때문에 나를 아꼈던 것은 아니었을까? 입양아를 찾듯 내게 소피를 찾아달라니 도무지 그들의 사정을 종잡을 수 없었고 이해도 되지 않았다. 위스키가 필요했다. 취중이라면 생각이 단순해질 것 같아 반병을 비웠으나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 코도 석자야 다 부질없어. 자신들의 문제일 따름이지. 사진과 편지를 찢어 쓰레기통에 던지고서야 무거운 등짐을 벗은 듯이 비로소 홀가분해졌다. 거세진 비가 창문 위를 덧댄 양철 차양을 드럼스틱으로 두드리는 것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나른해진 몸을 침대에 맡기고 누운 나는 어느새 땅딸보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다. 정확히 남자가 필요하다고 했어야 옳았다. 도란아! 도란아! 성도란. 영천시장을 샅샅이 훑으며 딸을 찾는 엄마는 더할 나위 없이 안쓰러워 보였다. 넋이 빠진 듯이 기우뚱기우뚱 걸으며 축 늘어뜨린 양팔을 흔들어대는 모습은 흡사실성한 사람 같았다. 엄마를 바짝 뒤따르던 오빠가 지칠 대로 지쳤는지 생선가게 앞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는 바람에 엄마는 더 나아가지도 못하고 아들 주위를 빙빙 맴돌았다. 엄마의 시선은 지금 어딘가를 울면서 헤매고 있을 도란이를 찾기보다는 자신의 부주의가 빚은 평생 면하기, 어려울 자책과 더불어 도란이 앞에 펼쳐질 험난한 인생 여정의 미래를 들여다보는 듯이 깊게 잠긴 눈동자의 흔들림이 역력했다. 독립문 뒤로 석양이 타는 저녁놀이 시장 주변을 물들이고 있었다. 좌판에 진열된 은빛 갈치의 비늘이 반사하는 붉은 빛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오빠가 손가락으로 슬그머니 갈치를 건드리며 생선가게 주인의 신경을 건드리던 바로 그때였다. 움직임 없이 한동안 멍하게 서 있던 엄마가 갑자기 형언키 어려운 표정을 지으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새끼 잃은 어미사자처럼 크게 울부짖다가 급기야 자신의 정신줄을 놓고 말았다.
겁먹은 오빠가 엄마 품을 파고들며 울음을 터뜨렸지만 엄마는 자신에게서 아들을 떼어놓을 양 엉덩이를 뒤로 끌며 물러나 앉았다. 그러고는 뜬금없이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충격적인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던 행인들이 하나 둘자리를 뜨자 엄마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제 정신이 아닌 행동을 계속했지만 손에 쥔 순대 봉지만큼은 절대 놓지 않았다. 세인트 패트릭 대성당, 유럽풍의 고딕 스타일로 치장된 성당 뒤쪽으로 당당히 걸어들어간 나는 양지 바른 한 곳을 차지하고 앉아 주위를 빙 둘러본다. 바닥 어느 곳이든 따스한 온기가 가득하다. 어렸을 적 산동네의 어디쯤이었을 투명한 방처럼 어림잡아 두 평. 남짓한 공간의 경계에 소지품을 모두 늘어놓고 영역 표시를 한다. 가끔 오고 가는 신도들의 호기심 어린 물음엔 직설적으로, 깊은 의미를 묻는 물음엔 오히려 상투적으로 대답하고는 어린 시절의 기억대로 바닥에 사뿐히 눕는다. 단지 오빠만 옆에 없을 뿐. 살랑대는 바람의 세기와 온도, 바닥에서 피어오르는 봄 향기까지 모두 그때 그대로의 느낌이다. 눈부시게 푸르디푸른 하늘 아래서 시린 눈을 깜빡이며 나는 생각에 깊이 잠긴다. 나는 왜 여기에 있을까? 날 찾아보기나 한 걸까? 날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인가? 대체 나는 누구이며 누가 날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 속에서 허우적거릴수록 내 안에 짙은 어둠은 도란이로 살았던 희미한 기억을 삼키려는 본색을 드러낸다. 게다가 산드라로 살아온 세월마저 욕심을 내려한다. 머리맡에 둔 드미트리의 구두 상자에서 얼마 전에야 보게 된 사진 한 장을 꺼낸다. 토카레프 밑에 깔려있던 소피의 결혼식 사진에는 시어머니로 보이는 백발의 노인과 소피, 그리고 그녀의 한국인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가 있다. 서로의 미소가 닮아가는 행복한 모습이다. 사진 뒷면에 알 수 없는 메모는 소피의 한국 주소인지도 모른다.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받아온 내 사진과 소피의 사진을 같이 포개서 가슴에 얹고 묵직한 토카레프를 들어올린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려는지 나도 모른다. 장난처럼 총구를 관자놀이에 대고 숨을 가득 들이켜 호흡을 멈춘 뒤 눈을 부릅뜬다. 피와 살이 바짝 말라붙은 미라처럼 느껴진다. 순간 나의 내부에서 정체 모를 기운이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린다. 이내 불꽃을 토하는 토카레프, 내 의지에 반영 없이 내려진 이러한 경이로운 결정은 대체 누구의 뜻인가? 나의 생존과 안녕을 위해 직조된 삶의 경험과 기억의 총합이 유추해낸 결론이라면, 그것이 운명이라면 이것으로 끝인가? 또 다른 시작인가? 뇌성이 메아리 치자 군데군데 모여있던 신도들의 비명소리와 함께 주변은 아수라장이 된다. 들숨의 자리를 빼앗고 태부 깊숙이 파고든 햇살이 봄 기운처럼 일렁이며 아린을 벗은 새순을 심장에 터뜨린다. 순식간에 자라난 뿌리 위로 흠씬 물오른 가지가 등을 휘자 꽃망울이 선홍색 진액을 바닥에 토하기 시작한다. 흥건한 진액에 잠긴 빨간 머리카락이 넝쿨처럼 자라며 사방으로 뻗어나간다. 의식이 아득해지기까지 꽤 시간이 흐른 듯한데 근처엔 아무도 얼씬거리지 않는다. 가득 찬 정막과 화약 냄새뿐이다. 진액을 모두 토해낸 꽃망울이 봉오리를 펼쳐 나를 촉촉이 품기 시작한다. 내 얼굴은 꽃술처럼 하얗게 변해간다. 투명한 방에 들어서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한다. 투명한 방에 들어서면 나 또한 세상을 보지 못한다. 산산이 부서진 투명한 방에 지금 누웠어도 서로를 보지 못한다. 애초에 서로를 알지 못했던 것처럼 뜨거운 외면과 차가운 인사를 동시에 건네며 헤어지는 연인처럼. 산드라 맥커번, 어릴 적 한국 이름과 비슷한 발음에 지금 내 이름. 성도란 낡은 입양 서류에 묻혀있던 옛 내 이름. 이제 나는 확실한 내 가족이 기다리는 나라에서 내 남자의 베이비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다. 그곳은 러시아 출신의 남편 드미트리, 타이거 갱과 딸인지 아들인지 모를 우리의 아이가 있는 나라이고 이별이 없는 나라이다. 그 나라는 유일하게 내 자유의지로 선택한 나라이기도 하다. 내가 누구이며 함께할 사람이 누군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막 깨달은 것이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다. 굿바이 성도란, 굿바이 산드라. 엄마 밥 먹어. 벽안에 며느리가 짭조름한 젓갈을 곁들여 상을 내왔다. 병원에선 만류했지만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칠순을 넘긴 시어머니의 입맛을 그나마 유지해주는 유일한 반찬이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초여름의 창밖 풍경을 내다보던 백발의 노파가 얼굴에 화색을 보이며 그녀를 곁으로 불렀다. 그리고 천진한 웃음 섞인 귓속말로 며느리의 귀를 간지렸다. 순대 사러 시장 가자 아가야. 허리를 굽힌 채 귀를 쫑긋 세우고 있던 며느리가 밝게 대답했다. 응, 그래 엄마. 밥 많이 먹어. 서툰 발음에도 불구하고 노파는 잘 알아듣는 눈치다. 도란아, 너도 순대 많이 먹어야 해. 며느리가 허리를 펴고 환하게 웃었다.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노파의 아들이자 소피의 남편이 들어왔다. 그는 두툼한 국제 우편 봉투를 들어올리며 의아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당신 오빠의 소식 같기도 한데, 소피. 드미트리. 그런데 왜 발신지가 뉴욕 경찰국인지. 남편의 어두운 표정을 뚫어져라 바라보던 소피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노파는 불안한 기색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열린 병실 문틈으로 불어난 여름의 습한 열기가 몰려와 돌처럼 굳어있는 노파와 오빠와 소피의 살갗에 가풀처럼 끈적끈적하게 엉겨붙기 시작했다.